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열풍이 여전히 거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밤 사이에는 어떤 이슈로 인해서 단기적인 하락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미래 통화 혹은 새로운 자산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하고 있고, 실제로 민간 기업들은 이 비트코인을 거래 수단으로 도입하려는 시도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시가총액을 따졌을 때 1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블록체인 연구센터 박성준 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방문해 주셨는데, 네네. 그때에 비해서 가격은 거의 한 7, 80% 또 오른 것 같아요. 예. 그 당시 이제 저희 방문해 주셨을 때에 비해서. 일단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그러니까 지난 밤 사이에 나왔던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부터 한번 이야기를 듣고 가볼게요. 이게 뭐냐면 예. 비트코인이 극도로 비효율적이다. 이게 예. 진짜 딱 집어 말했어요.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한 6% 넘게 하락을 했고, 네네. 근데 지금까지 한 4배 가량 오른 걸 생각하면 6% 하락한 거 그냥 귀엽게 봐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재무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보니까 예. 이걸 좀 불안하게 봐야 되는 걸까요? 뭔가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네. 아까 6% 떨어졌다고 이제 좀 말씀하시면서 그동안 오른 거에 비하면은 귀엽게 봐주신다고 네네. 하는데, 저는 조정 국면은 항상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옐런 대표님이 자꾸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말씀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려를 하는데, 네. 옐런 장관님은 비트코인을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은 아니에요. 예, 암호화폐를 부정한다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현실적으로 비트코인에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좀 규제 측면에서는 좀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네네. 실질적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는 걸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네. 옐런 장관님이 비효율적이라고 얘기한 거는 맞는 말씀이세요. 사실 비트코인이 최초의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이죠. 가장 현재 암호화폐 중에서는 가장 속도도 느리고, 네. 예,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점은 뭐냐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산으로서 인정이 되면서 여러 곳에 이제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요. 비트코인을 이제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커지겠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보는 가장 제가 중요한 정책 중 하나는 뭐냐면은 그 불법 테러 집단의 자금이 유입되는 걸 막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금융 생태계를 이제 어떻게 보면 관리하고 싶으신 거고. 근데 비트코인은 현재의 금융 생태계 관리 범위 밖에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는 비트코인을 단순히 시장에 맡겨주는 관점이 아니라 이제는 비트코인에 대한 뭔가 정책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거를 자꾸 이제 언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전 세계적 유통이나 흐름을 네. 관리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불법적인 곳에 악용되는 거를 이제 방지하고 싶은 거고요. 그건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옐런 장관님은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요. 그건 네. 3년, 4년 전부터 G7 재무부 장관에서도 있었고, 네네. 거기에 암호화폐 관련된 가이드 지침, 관리에 대한 지침 가이드란이 나왔고요. 그걸 우리나라가 받아서 이제 특검법이 나와서 네네. 이제 특검법이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어떤 분들은 규제를 통해서 조금 시장이 좀 이렇게 그러니까 좀 주춤하느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인지 조화가 안 되면 이게 완전 잘못 받아들여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규제는 하락이다. 그러니까 가격 하락이다로 예. 인식하면은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네. 규제라는 그게 좀 우려가 있어가지고 가격이 하락되지만, 네. 규제를 함으로써 또 다른 좋은 점은 암호화폐 생태계가 건전성이 유지되겠죠. 건전성이 확보되겠죠. 그러면은 건전성이 확보되는 순간 제가 사람들이 생각했던 암호화폐에 대한 그 두려움이라든지 불안감 같은 거를 또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계속 우상향으로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야기가 계속 길어졌는데 좀 예.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중앙은행이나 아니면 국가는 모든 국가나 다 그럴 거예요.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자신들이 보고 싶어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으로 하면은 못 보니까, 지금 현금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은행 통해서 다 되니까 예, 이걸 예. 시스템을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나쁜 놈이 있으면 바로 잡으면 되고. 예, 예. 근데 비트코인은 이게 안 되니까 예. 옐런 재무장관도 만약에 비트코인을 사용하면서 예. 이런 불법적인 자금을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는 수단만 있다면 네. 써도 될 텐데 예. 아직은 그게 없으니 우리가 좀 우려가 된다, 이 얘기를 한 예, 얘기예요. 예, 예. 그 정도로 좀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또 낙폭이 6% 정도에 그쳤던 것도 그런 연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저는 옛날 2017년, 18년, 3, 네. 4년 전 같은 폭락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계속 논쟁이 되는 게 뭐냐면은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을 한다는 걸 계속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가 그때도 여기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암호화폐 인식이 좀 안정화되고 있다. 네. 그리고 그런 배경에는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멜론을 포함해서 그런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이제는 암호화폐라는 것이 단순히 사기나 투기가 아니라 자산으로 인정을 한다는 그런 생각이 이제 많이 퍼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럼으로써 그 자산으로서 인정이 되다 보면은 네. 일반 투자자들도 이게 옛날에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기나 투기가 아닌 네. 자산으로서 인정하네 하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겠죠. 네네. 그러다 보면 투자자가 이제 확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는 계속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오른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딱 잠에서 깨어나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 테슬라 일론 머스크를 원망했던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 그러세요? 왜냐하면 이제 얼마 전에 15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네. 샀다고 해서 네.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오르면 좋지만 네. 비트코인 가격 하락하면서 안 그래도 뭐 고평가 부담이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까지 하락하니까 테슬라의 주가도 8% 넘게 하락하고 이걸 보면서 아우 그 심지어 댓글에 머스크 형아 왜 그랬을까 뭐 이런 댓글도 있었거든요. 예, 예. 그만큼 이제 그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사실 그 일론 머스크가 15억 달러 비트코인에 투자한 것을 보고서는 어떤 생각 좀 하셨어요? 저는 일론 머스크가 다른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네. 아마 현실적으로 아마 일론 머스크도 이제 비트코인을 10억 달러를 이제 확보를 한 상태에서 네네. 그게 그 테슬라 주식이 한 8% 미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아마 그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하고 약간의 뭐 논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론 머스크는 10억 달러가 자기가 생각할 때 투자할 수 있는 가장 큰 금액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네. 단순히 자산으로서 뭐 투자 가치를 위해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네네.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론 머스크가 자기 전기 자동차를 팔 때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인정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많은 사람들은 그럼 이제 비트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네. 비트코인은 결제 수단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결제 수단으로서의 특성은 사실 좀 약합니다. 제가 보는 일론 머스크의 생각은 전기 자동차를 팔면서 네. 비트코인을 확보할 수 있는 또 다른 채널 하나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더 갖고 싶은 거죠. 네. 계속 확보하는 거죠. 그럼 네. 비트코인을 많이 확보해서 일론 머스크는 미래에 뭘 할 거냐. 네. 제가 볼 때는 단순한 투자 이익보다는 비트코인을 확보가 많이 되면 이 비트코인이 자산으로서 가치가 인정이 되고 네. 그런 그걸 기조로 아마 일론 머스크는 어떤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고 싶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론 머스크는 미래에 금융 생태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거는 이제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네. 페이스북이 리브를 지금은 DM으로 바뀌었지만 네네. DM을 발행을 하겠습니까? 네. 그거는 페이스북이 일종의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금융 생태계의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머릿속에는 제가 단순히 비트코인을 투자나 결제 수단 개념이 아닌 뭔가 큰 그림이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그럼 최근에 많이 올라가느냐라고 예.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뭐 여러 가지 답변을 많이 하세요. 뭐 미래에 대한 기대감 뭐 그런 것도 있고 자산으로 인정될 것 예. 같은 기대감 이런 것도 있지만 금과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 맞습니다. 비트코인인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 같으니 그럼 나는 비트코인을 갖고 있을래? 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인플레이션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좀 진짜 설명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네. 원래 비트코인을 설계하고 개발한 사토시 나카모토 머릿속에는요. 네. 원래 다들 아시겠지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소위 말하는 이제 금융 거품 위기가 생기고 인플레이션 됐을 때에서 비트코인은 그게 싫었던 모양이 사토시 나카모토는 그게 굉장히 싫어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비트코인 원칙의 원칙에는 디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다시 디플레이션 화폐, 금 같은 게 네네.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량을 이제 조정을 한 거고 한계를 만든 거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새 비트코인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풍부한 유동성, 그다음에 양적 완화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맞아요. 근데 아무리 자금이 풍부하게 유동성이 넘친다 하더라도 자산으로서 가치가 어느 정도는 인정이 돼 투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비트코인은 자산으로서 인정이 되는 거고 그 특성이 금하고 좀 유사한 게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라고 얘기합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에 투자하는 우리가 인플레이션 되면 금에 투자하는 게 일어나듯이 아마 이번 현재 시장 상황에서 이제 금 같은 성격의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북미 지역에서는 최초의 비트코인 ETF가 생겨나서 캐나다 네. 토론토 증시에 상장했다면서요. 저 사실 몰랐었는데 이거 네. 지금 현재 흐름은 어떤지 앞으로 전망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제가 이제 캐나다 이제 ETF가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마 3일 만에 뭐 230억 달러가 이제 모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얘기할 때 네. 비트코인은 제가 디지털 금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처럼 인식이 안정화돼서 자산으로서 인정이 되면은 네. 제가 볼 때는 어떤 하나의 기초 자산이 있는 거죠. 그런 그 기초 자산을 근거로 이제 이쪽에 금융 파생상품들이 생길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리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좀 이제 단순한 금융 파생상품만 하지만 ETF도 생길 수 있는 거고 그쵸. 뭐 ELS도 생길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올해 제가 볼 때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기초 자산으로 해서 네. 파생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활발히 이제 태동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암호화폐 쪽에서는 이제 디파이라고 있습니다. 탈중앙화 금융 생태계라는 게 지금 현재 굉장히 활발히 네네.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하나가 우리나라 커스터디 서비스요. 네. 은행의 기본적인 예대금 네네네. 서비스를 네. 위해 그걸 이제 암호화폐 관련 커스터디 서비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상당히 대형 은행들도 이미 커스터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준비를 마친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직 그거를 이제 법 제도적으로 아직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오픈을 못하지만 아마 그런 의미의 아마 비트코인 관련 파생 상품들이 굉장히 활발히 나타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제 투자를 해서 네. 그걸 통해 수익을 얻고 싶은 분들이 저희 방송을 많이 네, 보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여쭤봤을 때 비트코인이라는 그 자체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예. 아니면 이건 아직은 변동성이 있으니 예. 비트코인을 이용한 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어떤 기업들이 또 ETF가 따로 있으니까요. 예, 이런 예. 곳에 투자해야 되느냐? 예. 어느 쪽이 좀 더 낫다고 보세요? 저는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거는요. 네네.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단순히 수많은 다양한 화폐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너무 비트코인만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대장주 전체를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투자하는 관점에서 예를 네네. 들어 비트코인도 있지만 이더리움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다른 상위 10개의 암호화폐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에 대한 특성을 보고요. 단순히 투자 수익률 관점에서 보면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네. 얼마 전에 엔비디아가 무슨 발표를 했냐면은 이더리움 채굴에 전문화된 칩을 우리는 만들어내겠다. 이게 3월이거든요. 예. 저는 그때도 궁금했던 게 시총 제일 큰 건 비트코인인데 왜 이더리움에 최적화된 채굴 칩을 발매한다고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뭐 블록체인 관련 기술적인 것도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부가적인 네. 설명을 드리는데 네네. 비트코인은 최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사실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옐런 장관이 지적하시는 비효율성. 네네. 초당 거래가 7건뿐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서 개발한 또 다른 블록체인이 그게 이더리움이에요. 네네. 그래서 기술적인 가치로 봤을 때도 이더리움이 훨씬 더 좀 높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네네. 일반인들 얘기할 때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비트코인은 여러분이 옛날에 쓰던 전화기고 그 전화기 기능이 굉장히 한정돼 있지 않나요? 네네. 그래서 그 전화기 기능을 스마트폰으로 바꾼 기술, 그게 이더리움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파생상품이 활성화된다고 했는데 그 파생상품들의 대부분은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지지 비트코인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네네.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는 좀 비트코인 쪽보다는 이더리움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하는 게 제 조언 드리는 것 중에 하나고요. 네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보더라도 작년에 비트코인이 한 4배에서 4.5배 올랐거든요. 네네. 이더리움은 7배에서 8배 올랐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비트코인은 네. 뭐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2배 좀 안 되고 있는데 네네. 이더리움은 한 3배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폭 관점에서 볼 때는 이더리움이 훨씬 좋고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좀 아직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일반인들이 뭐 암호화폐에 대해서 공부해서 제대로 투자하는 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면은 뭐
캐나다 같이 ETF 같은 상품에 투자하면 좀 낫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게 없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분들은 암호화폐를 투자할 때 암호화폐 거래소에 투자하는 걸 좀 권합니다. 네네. 그리고 개인 간 거래는 좀 자제달라. 왜냐하면은 개인 간 거래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좀 어떤 그 건전성과 신뢰성과 보안성이 확보된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자기가 직접 투자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내드리기에 앞서서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더. 예, 예, 왜냐하면 이거 안 여쭤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도 되게 궁금해요. 도대체 테슬라가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이제 뭐 칭송을 했던 다찌코인 있잖아요. 예, 예. 이건 정체가 뭡니까 이거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급하게 말씀드리면 다찌코인은 기술적으로는 제가 볼 때 큰 가치는 없어요. 단지 혹시 게임스탑 사례 아시는 게임스탑이라는 네네네. 네. 그게 사실 본질은 뭐냐면은 공매도와 개인 간의 싸움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거래 양대 산맥 중에 네, 싸움이지 네. 않습니까? 사실은 도찌코인이 그 암호화폐 세상에서의 게임스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찌코인을 가지고 일종의 그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고래들이죠. 네네. 그리고 이제 좀 뭐랄까 좀 그 고래들의 세력과 네. 일반인들이 이제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찌코인의 어떤 의미는 현실 주식 거래에서의 게임스탑의 그 의미를 그 사건의 그 공매도와 일반인들 간의 그 세력 싸움의 네네. 파워 게임을 암호화폐 세계에 한번 가져와서 실험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도지코인이 갑자기 뜨고 한 것도 있죠.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실험이기 때문에 네. 뭐 도지코인이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한다는 생각은 솔직히 저는 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그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블록체인 연구센터 박성준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다음번에 이 자리를 방문하실 때는 더 큰 상승 이후에 또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초청해 자, 주십시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